1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비트코인이 97,000달러가 깨지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주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얼음 땡 해버린 그런 모습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10만 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5% 정도 하락세를 확인을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얼어붙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메이저 알트들, 알트 대장들이 약간 버텨주는 힘이 느껴집니다. 이더리움이 7.5% 빠졌고 XRP가 4.6% 빠졌고 솔라나가 7.2%. 사실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이 5% 정도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알트들은 뭐 10에서 20%씩 줄줄이 빠져야 하잖아요. 그러곤 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번 사이클은 뭔가 조금 다른 지점들이 이렇게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색깔이 워낙 시뻘겋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바짝 시장이 다 죽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비트코인이 5% 빠졌는데 XRP가 여전히 2.3달러 위에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 이더리움도 3,4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엔 조금 잘 받아줬으면 싶었는데 일단 거시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다 한바탕 때려 맞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또 급등해버리고 뭐 증시도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막 엄청 때려 맞았더라고요. 비트코인 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런 급락세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어떤 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위안이 되는 포인트 지점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7%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위험자산 시장이 한방 얻어맞은 게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미국 구인 건수가 810만 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5월에 823만 명 이후에 6개월 최대 수준입니다. 예상을 넘어선 이런 어떤 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덜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7%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8개월 최고 수준. 그만큼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쫄았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연준이 작년에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4번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2번 인하로 지금 낮춘 상황이라서 이렇게 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점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깔리면서 국채 수익률 급등, 위험자산 시장 급락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CNBC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급락은 국채 수익률 급등 때문이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부담이 됐다. 비트코인이 5% 이상 빠졌다.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ISM 발표 자료를 보면 12월 미국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이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했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야기했고 위험자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지난해 시장 전망보다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도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미국 증시도 엄청 뜨끈뜨끈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엄청 뜨끈뜨끈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런 타이밍을 어떤 이런 재료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관측이 됐는데 이 패턴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7만 5천 달러까지 열려 있다.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7만 5천 달러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현재 넥라인은 9만 1,50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데 다만 기술적 분석이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사실 9만 6천 달러대, 7천 달러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9만 1,500달러가 깨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는 있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7만 5천 달러 가능성, 특히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에서도 20-30% 수준의 조정은 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30% 조정이 나오면 7만 5천 달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이클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전 사이클과 다른 면모들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30%까지 갑자기 훅 하고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의 조정은 너무 귀엽기 때문에 9만 달러 밑으로 하는 깨질 가능성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사이클 패턴의 어떤 반복성을 염두에 둔다라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수준의 조정이라는 게 사실 약간 가벼운 수준이라서 한번 세게 오긴 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몰빵을 하거나, 특히나 가장 최악의 경우가 그런 거죠. 비투하면서 몰빵하는 거 정말 최악의 정말 모자란 대응인데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지금 이미 비트코인이 엄청난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어떤 급락 조정이라는 게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9만 달러 위에서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또 우리의 개인적인 희망과 시장 마켓 메이커들의 어떤 액션은 항상 정반대 스탠스를 보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 비트코인 10만 달러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리테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만 1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가 마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지금 딱 여기서 얘기하는 변동성이 펼쳐지고 있다. 젤레, 비트코인 10만 달러 리테스트는 이번에는 일단 실패했지만 프랙탈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새로운 올타임 하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 비트코인 20% 하락 감당할 수 없나? 그렇다면 1000%의 펌핑 수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과거 상황을 보면 진짜 2017년, 18년 사이클은 더 심했죠. 마이너스 40, 33, 마이너스 40, 39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강세장, 어마어마한 포물선형 랠리 와중에 엄청난 이런 조정이 왔었고, 지난번 사이클도 마찬가지였고 54%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5 뭐 이런 식의 조정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30% 이상의 조정이 없었다라는 게 약간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일단 10만 8천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한번 내리꽂아도 이상하진 않다. 한 30% 정도.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30% 정도의 내리꽂힘은 없었다. 그런데 20% 정도 이번에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했을 때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9만 달러 위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서가 지금 우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콥 킹, 이 양반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거의 말하는 거는 피터 시프랑 뭐 비슷해요. 그래서 8년 동안 지속된 이 추세 저항선에 부딪혀서
비트코인이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 저항선에 맞고 떨어질 때는 항상 대규모 급락으로 이어지곤 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올해 목표 가격은 3만 달러 아래다. 거의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시장 패턴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거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대형 기관들이. 특히나 이제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일반 개미들도 거의 뭐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최악의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약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뭐 이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이미 쿠츠, 달러 강세가 확실시된 뒤에 나는 지금쯤이면 8만 달러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 미국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사건과 관계없이 시장에는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6개월 뒤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정도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엄청 잘 버텨주고 있는 거야. 6개월 뒤에는 더 높은 가격에 자리하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지난해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연초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뒤에, 그러니까 작년 초죠, 12월에 주요 주가 지수의 하락과 채권 수익률 상승과 함께 조정 국면을 맞이했다. 이 같은 풀백은 후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관련된 강력한 신호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두 번의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하락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12월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난해 121% 상승으로 마감했다. 단기적으로는 막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 확인할 수 있지롱 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재밌는 소식이 갑자기 뜬금포처럼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SEC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 코인베이스가 요청했던 중간 항소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이 중간 항소가 막 허용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례적으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요청, 다시 말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쟁점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라는 걸 항소심 재판부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되게 지금 섹시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은 실제 계약을 요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1심 재판부가 하도 지금 어리버리 치니까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먼저 이거 판단 받고 올게 한 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오케이를 한 겁니다. 과연 투자 계약은 실제 계약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비트코인 매수할 때, 비트코인 아니죠, XRP 매수할 때 이게 투자 계약인가? 그럼 계약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걸 지금 SEC가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코인베이스가 빡쳐가지고 중간 항소 받겠다 뭐 이렇게 지금 중요 쟁점을 띄어서 요청을 한 건데, 그게 지금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SEC의 입장은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는 하위 테스트만 충족되면 법적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고 판 것도 증권이라는 거죠. 이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법적 계약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리플과 동일한 입장인 거고. 그래서 리플 사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일한 쟁점이고, 리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리플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니까 뭐 자꾸 증권이라고 쌩 난리야 SEC,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동일한 쟁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베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항소법원이 투자 계약에는 반드시 실제 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리플 소송에는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계약 없으니까 우리가 거래소에서 XRP 살 때, 매수할 때 계약서 안 쓰잖아요. 이게 왜 증권이냐?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의외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부지불식간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XRP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사법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내러티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어제 저녁 트럼프랑 먹었지롱 하면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번 취임식에 리플이 100만 달러인가 기부했잖아요. 저녁 밥값 치고는 좀 비쌀 수는 있는데 아무튼 큰 밥값 치르고 같이 가서 또 저녁 먹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규제 스탠스 어떤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 코인베이스 이런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일단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